네, 2부 주제는 이제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문명이라고 했어요. 문명, 한국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죠. 컬처. 그리고 문명은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문화하고 문명은 좀 다르죠. 이게 문명은 많은 것들을 안고 있어요. 문명의 이기라고 해서 이제 문명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렇게 문명이고 정신적인 거, 종교,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우리가 발전된 단계를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양에 이런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이 자체로 하나의 문명이다 지금.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Korea itself is a civilization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좀 극찬이에요. 극찬. 한국이 하나의 문명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자 휴대폰 잘 만들죠, 그죠? 선박을 잘 만들어 배를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그리고 음악도 잘해, 드라마도 잘 만들어, 영화도 잘해. 그리고 생활의 이기 TV나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가전도 전 세계에서 LG 삼성이 1위, 2위를 다퉈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 거기에 문명, 생활에서부터 그 다음에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형성을 한다 이거예요. 한국 그 자체가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데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그 의식의 지평을 한번 넓혀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본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지구에 이제 태양계가 있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이 우리 은하라고 해서 은하계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은하가 와 같은 그런 은하가 몇 개가 있냐? 3천억 개가 있더라. 아, 지금은 2조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2조개 정도의 그런 은하 중에서 우리 은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은하라고 하는 그 은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솔라 시스템. 태양계가 있고 우리가 여기 we are here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왜 태양이에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태양이 있으면 9대 행성, 뭐 8대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돌고 그게 아니라 태양도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도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딨냐?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있어. 9대 행성이 막 돌아요. 그러면서 이 태양도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돌면서 우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동적으로 나선형으로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사야. 예전의 역사는 수천 년 전의 역사는 여기 있었다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여기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공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70억의 뭐 사람 하나하나를 빛이라고 또 소우주라는 동양에서는 소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우주들이 살고 있는 거죠. 뭐 노래를 이때 BTS가 소우주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는 7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81억. 81억이 살고 있어요. 잔뜩 살고 있죠. 소우주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게 뭐더라? DNA. DNA죠. DNA인데 요게 이건 진짜 그래요. 이게 성운인데 그러니까 우주를 그대로 닮아 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의 눈하고 우주하고 그대로 닮아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을 소우주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우주예요. 우주의 모습인데 우리 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의 몸은 우주랑 그대로 닮아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동양에서는 마이크로코스모스, 소우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우주들이 살고 있는 곳, 우리와 같은 소우주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게 이제 대한민국,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굉장히 중심처럼 보이죠? 중심입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공간을 받고,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남극 빙하, 포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포. 자,
북극과 남극이 있어요. 굉장히 추운 곳이죠. 자, 남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에서 얼음 기둥을 이렇게 뽑아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얼음 기둥을 뽑아서 뭔가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드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얼음을 갖다 뽑아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죠. 얼음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냈어요. 얼음 기둥을 남극에서. 그래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그 안에 보니까 옛날 그 당시에 뭐 수십만 년 전에 공기방울이 그대로 그냥 얼려 있는 거예요. 얼려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남극이에요. 저 위에 보면 세종기지가 있고 여기 장보고 기지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가장 유명한 기지가 어디 있냐면 보스토크라고 러시아의 기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돔시라고 유럽의 나라들이 통합을 한 요 기지가 있어요. 요 두 가지 기지를 주목을 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보스토크라고 하는 기지를 한번 가 볼게요. 자, 보스토크라는 기지가 러시아의 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얼음 기둥을 파요. 이게 얼음이에요. 이게 얼음. 남극의 얼음. 얼음인데 여기를 딱 시추를 하니까 쭉 들어가잖아요. 여기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났어. 요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잡는 겁니다. 통계를 잡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42만 년 동안에 뭔가 이게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42만 년 동안에 42만 년 동안 4번의 빙하기. 빙하기는 뭐예요? 온도가 가장 낮았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빙하 여기죠. 여기 온도가 낮았을 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에요. 그러니까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그럼 올라가면은 이제 간빙기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되었다. 빙하기와 간빙기는 10만 년에서 13만 년의 주기가 있더라. 주기라는 거예요. 주기. 42만 년.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시간이 흘렀어. 40만 년 이상이 흘렀어요. 근데 그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냈어요. 놀라운 어떤 통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빙하기가 내려와, 얼음이 내려와, 빙하기가 되고 올라가, 더워져가지고 얼음이 없어져.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남극 돔시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스토크 기지가 있었죠. 그 남극의 요 안쪽에 여기 돔 A 기지, 여기를 보통 B라고 해요. 여기 C라고 합니다. 돔 C 기지가 있는데 가장 긴 얼음의 기록이 나왔어요. 몇 년이야? 80만 년. 저기를 해보니까 80만 년 동안에 뭔가 이게 그 변화가 있었다. 이산화탄소 농도, 기온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빙하기 간빙기에 거대한 순환이 있구나. 야, 우리는 이 거대한 순환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알 수 있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 빙하기에 살고 있을까? 간빙기에 살고 있을까? 간빙기죠. 아, 빙하기면 얼어 죽어요. 네. 빙하기는 아니야. 빙하기는 아니고 간빙기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사이 간자를 써서 간빙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 들어봤나요? 네. 미 항공우주국이에요. 나사에 클라이밋 체인지 그 기후 변화를 다룬 곳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그래프를 써요. 좀 전에 42만 년 그래프 쓰죠. 자, 쓰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바꿔가지고 나사에서 뭘 쓰냐면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써요. 아까 돔시 기지라고 했던 80만 년의 그래프를 쓴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은 저 아래쪽이 빙하기, 위쪽이 뭐냐면 간빙기 중에서 온도가 높은 때, 그죠? 간빙기 중에서 온도가 높은 때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야, 지금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어. 지구 온난화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더웠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올해 추석 전까지만 하도 추석 때도 그렇게 더운 적은 저희가 이제 살아봤지만 자 50을 조금 넘었는데 50평생 처음이에요. 처음. 추석 때는 반팔을 입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추석 때 반팔 입었잖아요. 자, 남극에 정리를 하면 남극 보스토크 기준 42만 년의 주기가 나왔는데 4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다.
남극 돔시 기지는 80만 년에 있었는데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그럼 통계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빙하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주기가 있구나. 그게 10만 년에서 13만 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 13만 년은 뭐냐면 여기가 지표면이야. 땅 위에서부터 그 첫 부분까지가 보통 한 13만 년 정도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두 개 42만 년하고 42만 년하고 그 다음에 80만 년의 그래프를 보면 지표면에서 여기 첫 번째까지가 뭔가 이렇게 눌리지 않아서 그런지 정확한 게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13만 년. 뒤로 가면 한 10만 년 나오고. 그래서 13만 년에서 10만 년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못 봤을 텐데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언론에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뭐라고 하냐면 12만 5천 년 만에 덥다. 이렇게 뜨겁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더운 게 1년 올해 갱신이 됐어요. 올해 이 기록을 경신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올해도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뜨겁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원래 이걸 이제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 하죠. 12만 5천 년 전에 마지막 간빙기 이후 지금 가장 뜨겁다. 이렇게 뜨거운 때예요. 그 뜨겁다는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12만 5천 년 전에 가장 뜨거운 때보다 뜨겁다. 이거잖아요. 지금이 여기에요. 지금 뜨겁다. 근데 12만 5천 년 전보다 뜨겁다. 그럼 12만 5천 년 전에 가장 뜨겁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뜨거웠다는 거잖아요. 요게 주기예요. 요게. 빙하기도 주기가 있지만 뜨거워진 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랑 그 전에도 이런 주기가 있구나. 뜨거워진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순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밤, 그죠? 순환을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주기에서 빙하기, 간빙기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이 순환에서 역사를 좀 파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빙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빙하기가 있어서 간빙기 동안에 인간이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산다. 간빙기에 사는데 지금 간빙기에 출몰 한 인간은 뭐냐? 우리는 모두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 그 이전에 보면 그냥 직립보행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두뇌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다. 이게 언제 태어나냐면 5만 년 전에 출현을 합니다. 4, 5만 년 전에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빙하기가 지나고 간빙기가 되었을 때 5만 년 전에 이때 지구에 인류가 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책도 있어요.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 5만 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서로 다양한 충돌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이 된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간빙기처럼 멋진 건 없습니다. 빙하시대의 포근한 휴직이죠. 좋은 소식은 이번 간빙기가 앞으로 5만 년 더 지속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한 5만 년 지났어. 그리고 앞으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다큐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인데 과학 다큐인데 앞으로 간빙기가 5만 년 더 있다. 그럼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빙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5만 년 더 살 수 있어요.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빙하기가 지나서 5만 년의 역사를 알아보면 그때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언제가 12,000년 전까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붙어 있고 중국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다가 12,000년 전에 떨어져 나가죠.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니까 뭐냐면 여기는 좀 물기가 가득하잖아요. 물기가 가득해요.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2,000년 전에 이 서해안 쪽에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되고 물이 빠져나가면은 땅이 되는 곳 그곳이 있죠. 갯벌이라고 합니다. 갯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해안에 있는 갯벌이라고 하는 게 이거와 같은 갯벌이 많지가 않아요. 모든 땅이 그런 게 아니라 5군데가 있어요. 전 세계에. 5대 갯벌이라고 캐나다 동부, 미국 동부, 북해연안 이런 곳들이
갯벌이 있어요. 이 갯벌이에요. 여기에 왜냐면 이제 새가 살고 뭐 그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채집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삽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문명이 생겨요. 토기가 가장 먼저 생겨요. 전 세계 가장 최초의 토기가 여기서 생겨요. 제주도 고산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이제 이쪽에 보면 똑같은 토기가 생겨요. 13,000년 전에 인류 최초의 토기가 이런 토기가 생겨요. 네, 이런 토기가 생기고 그 제주도에 가면 이런 신석기 유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기가 발전된 게 뭐냐면은 그 다음 토기로 가는데 자 그러면 아까 보셨죠 고래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울산에 보면 그 아까 제주도에 고산리식 토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조금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울산이 있죠. 울산에 보면 7,000년 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고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저기잖아요. 자, 이 보면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요 위에가 요 밑에가 울산 방구대 안각화예요. 뭐 고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왼쪽은 고래고요. 오른쪽은 무태 위에 올라가서 이게 바다 저기 생물이 아니라 위에 육지로 가서 육지의 동물들이에요. 가축들 그런 거죠. 근데 저기 러시아의 잘라부르가라고 하는 곳에도 왼쪽에 고래가 있고 오른쪽에 이게 구조가 같아. 이런 그 그림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암각화하고 똑같다. 근데 러시아가 또 1,000년 덜 됐어요. 우리가 7,000년이면 저희 6,000년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러시아에 있는 암각화는 유명한 한국의 암각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러시아에 어디 있습니까? 암각화가 저기 있어요. 저기 보이죠? 북유럽에 핀란드 있잖아요. 네. 저기 카렐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그 벽화가 있어요. 똑같은 구조의 벽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7,000년, 여기 6,000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 벽화를 그리던 사람들 또는 고래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갔든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 7,000년 전에 배가 있더라. 고래를 잡잖아요. 그죠? 고래를 잡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진하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 타는 배냐? 한 15명이 타는 그런 배를 갖다가 7,000년 전에 만들었다. 고래를 잡는. 그럼 7,000년 전에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경남 창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나무로 된 배가 발견이 됐어요. 8,000년 전에. 이게 세계 최초의 배입니다. 세계 최초의 배. 여기 국립중앙박물관 들어가면 딱 있어요. 그리고 써 있죠. 실제적으로 세계 최초의 배가 창녕에서 발굴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요. 그래서 울산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고 창녕에 목선이 발견됐다. 이거 7,000년 전의 배, 8,000년 전의 배. 그러니까 7, 8,000년 전에도 우리가 배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놀랍죠?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던 원래 터전이 요 호수를 아시나요? 요 호수 들어봤나요? 바이칼이라고 바이칼 호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예요. 거대한 호수예요. 그래서 바이칼 호수에서 여기서부터 한민족이 도래를 해서 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 거꾸로 그린 지도예요. 여기가 한국이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서 울산, 아까 창녕 배가 있었잖아요. 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 넘어가죠. 어디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는 대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큐슈 여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고대 한국 사람들이 살던 땅. 그래서 백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이게 이제 해외 해양 대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죠.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가야 사람들도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가야인 바다에 살다. 뭐 이런 전시도 했죠. 자, 이렇게 배를 만들었으니까 배를 좀 안 만들고 있다가도 뭐냐면 DNA가 그러니까 현대에 와가지고 20세기에 와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잖아요. 전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었어요. 네, 지금은 중국이 많이 또 만들어서 따라잡고 있지만 10대 조선소 배를 만드는 것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어요.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다가 2위를 하다가 그럽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2,000년 전에 아까 여기를 봤잖아요. 제주도 쪽에 토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갯벌을 형성하면서 여기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면 여기를 들어가요. 네, 여기를 서해라고 하고 요 위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달해라고 그래요. 달해라고 합니다. 자, 이 위에서 뭐가 나오냐면 문명을 만들어요. 문명.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만 년 전에서 14,000년 전, 12,000년 전 붙어 있었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어 있었는데, 자, 8,000년 전 들어오면서 저 네모난 곳에서 문명이 생겨요.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기 시작한다. 여기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달해라고 하는데, 달해 연안에서 해가지고 여기에 살고, 그 다음에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살고.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하 문명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하 문명이라 하고, 여기가 발해니까 발해의 인근의 요 문명이 같은 문명이에요. 그래서 발해 연안의 문명이다라고 해서 한반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만 생각을 하지만 옛날 우리의 역사, 한국인들의 역사에 살던 터전은 어디냐, 여기 압록강을 지나서 그 위까지 해가지고 요하가 있고 데르나가 있고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우리의 어떤 문명권이었다. 자, 그래서 요하 문명 또는 데르나까지 요 사이 여기에 사는 거예요. 여기 남하 위에 이쪽에 우리 그 고대 한국인들이 살았습니다. 올해 잠깐 갔다 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데르나라고. 자, 그래서 여기가 왜 사람들이 살았냐?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여기가 살기가 좋았다.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었다.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얘기를 해요. 요 네 개를 이제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됐어요. 여기 이제 만리장성이 있고 요 바깥에. 그래서 이거를 이 황하 문명을 중국 문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우리의 문명을 한국 문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대의 한국 문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중국이 만리장성을 그은 것은 뭐냐면 자기하고 다른 문명이라는 거예요. 타 민족이 쳐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딱 그었어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동이족의 문명권이죠. 여기를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 자, 요 문화가 여기보다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산인데, 이제 5월달에 한번 갔다 왔어요. 홍산 붉은 홍자를 쓰기 때문에 다 이제 산이 이제 붉은 산이에요. 예, 붉은 산. 여기도 고대 한국인의 터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풍부했고요. 그 다음에 습한 기후였기 때문에 살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까지 4대 문명만 알았는데 제5의 어떤 문명이 있더라.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이 더 오래됐더라. 그 문명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 어쨌든 9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4000년 전까지의 문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4대 문명보다 오래된 최고의 문명이다.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교과서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문제 뒤에서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할게요. 어찌됐든 홍산 문화는 여기가 홍산이 아까 그 붉은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산 문화라고 하고 여기 요하라는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하 문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여기가 발해인데 이 발해 연안이기 때문에 발해 연안 문명이라는 용어가 통일은 안 됐어요. 이제 이런 걸 씁니다. 이 사람 누구죠? 봤어요? 조인성? 네, 조인성이죠. 자, 이렇게 얘기해. 이 요하 문명에서 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옥기 문명이라고 합니다. 조인성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바이칼에서 이렇게 가는 쪽에 여기에 이제 그 문명이 있는 거예요. 옥기 문명, 옥기 뭐 이렇게 해서 다 발견이 돼가지고 보문화재.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왜냐면 만리장성
그러니까 만리장성 이 안에 문명, 그러니까 황한 문명을 얘가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한 문명이 나오면서 불리해진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공부 많이 했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도가 여기가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앞쪽에 여기 황하 문명이 있어요. 근데 중국인데 지금은 중국의 영토니까 중국이 발굴을 하잖아요. 발굴했는데 만리장성 바깥에서 더 오래된 문명이 나왔어. 야, 이걸 묻어야 된다. 중국이 더 오래됐는데 이걸 묻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시작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동북공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동북공정. 네. 동북아시아 동북쪽 하여튼 그게 자기네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네 역사라는.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들 역사다라고 하는 쪽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중국이 약간은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뭐냐면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이 이제 다 합쳐져 있어요. 그럼 소수민족이 이탈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독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희들도 우리 중국의 한족과 같은 민족이었어 라고 하는 거를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야. 서북공정,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티베트 있잖아요.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베트 너희들도 역사적으로 우리와 같은 민족이야. 선안공정.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한국과 같잖아요. 만주. 원래 그 조선족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고대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여기 있는 사람들도 원래 우리와 같은 족속이다. 뭐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공정들을 펴서 결국에 뭐냐면은 55개 소수민족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가 이제 홍산문화 요하문명 그쪽에 있는 박물관이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역사 스페셜 같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 가장 오래된 요하문명이 한민족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여신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홍산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과 관련이 있느냐, 이 관련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LA에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요것만. 그러니까 뭐냐면 홍산문화, 요하문명 또는 이것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 피라미드, 고인돌, 옥기 쭉 해서 근거가 되는 게 이게 20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 고조선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이 고조선 이전 문화다. 홍산 문화는 우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그 뿌리가 되는 문화가 분명하다. 몽골에서는 이를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명권의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요하 문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써있죠. 우리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사라 넬슨이라는 교수도 홍산 문화는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누구냐?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계통이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걸 좀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요하 문명을 하는데 여기부터 한반도까지가 같은 뭔가 문명이 나오고 있다. 같은 유적들이 나오고 있다.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이건 이론이죠. 뭐 HI 이론이라고 하고 또 아까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발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같은 문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해 연안 문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은 요거를 좀 굴곡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이제 큰 산맥이 있어요. 대흥 알령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넘어오는 거예요. 한민족이 고대 한국인들이 여기를 넘어와서 보니까 여기 위에서 딱 보니까 야, 여기 평야가 있네. 여기 살만한 땅인데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물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와요. 이렇게.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살아.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대 한민족의 터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똑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거.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이게 있잖아요.
빗살이 있어요.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데 뭐 햇살무늬 토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오래된 게 8,000년 전에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중원 쪽에 뭐 사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은 같아요. 중국에 있는 박물관 가도 똑같은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하고 여기 있는 빗살무늬 토기하고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같은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게 우리나라 쪽에 있어요. 가장 오래된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아까 8,000년 전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쭉 가면 어디면 5,000년, 4,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가 저쪽에서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 가는 거예요. 이동을 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예전에 그런 어떤 이동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신석기관을 가면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걸이가 있어요. 귀걸이가. 지금은 이제 귀걸이 안 하셨는데 이제 귀걸이 옛날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언제냐? 8,000년 전에도 귀걸이를 했어. 8,000년 전에 귀걸이를 했어요. 그때는 귀를 뚫은 게 아니라 귀에다 그냥 꼈어요. 이렇게. 귀에다 끼는 거 했는데 똑같은 제품들이 나왔다.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가 아까 봤던 홍산문화 요화문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랑 강원도에 있는 옷 귀걸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같은 문화권이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같은 문화권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발달되냐면 뒤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오면은 아까는 고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것만 있었잖아요. 거기다 뭐 밑으로 귀걸이가 이렇게 화려하게 내려옵니다.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유물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빗살무늬 토기고 요게 어디로 나오냐면 저 중원에 북경 아래쪽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북경 아래쪽에 살던 사람들이랑 이 위에 살던 사람들이랑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해연한 문명이라는 건 뭐냐? 이게 우리가 고조선은 들어봤죠? 네, 고조선. 단군의 조선이다. 고조선 이전 문명이에요. 이전. 그걸 이제 배달 문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조선과 고조선 이전 문명이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조선 이전에는 뭐냐면 삼국유사에도 보면 단군 이전에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나오잖아요. 그 환웅께서 이렇게 이런 과정입니다. 예전에 BTS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2022년에 세븐페이지라고 신시라고 나왔어요. 신시. 그러니까 신시는 뭐냐면 바로 환웅의 도시예요. 환웅의 도시. 환웅의 도시. 신시가 있잖아요. 신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조선 이전에 고조선은 단군이죠. 단군의 조선인데 그 이전에 뭐냐면 환웅의 신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환웅의 신시. 네? 신시. 요때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홍산문화 요하문명 이게 요때라고 하는 겁니다. 신시 배달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배달하는 배달 민족이 아니라 원래 배달이라는 말 자체가 단군 조선의 이전에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어요. 예, 환웅. 환웅이라는 이름을 썼죠. 예. 그래서 단군 왕검 이전에 이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한 분의 건국을 했던 분들을 모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없어요. 옛날 평양 땅이라든지 고대에는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 이렇게 모셨어요. 이렇게 모셨거든요. 단군의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단군 조선이 있었잖아요. 그거 뭐예요? 환웅의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배달이라는 나라예요.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환인의 환국이라고 또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삼국 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인 천재가 환웅의 뜻을 알고 뭐냐면은 야, 홍익인간, 야, 뭔가 세상을 이롭게 할 땅이 있다.
거기로 누굴 보내냐라고 하니까 환웅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웅이 여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백두산이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 민족이 어디 있었냐면 대부분 뭐냐면은 요 바이칼 호수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바이칼을 한 번씩 여행을 가요. 지금은 러시아가 참 거시기해져가지고 참 뭐 많이 못 가고 있는데 여기가 바이칼이 있어요. 바이칼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쭉 동쪽으로 해서 환웅천왕이 야 나라 세상을 이롭게 할 그런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 동쪽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위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를 신시라고 했다. 삼국유사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신시라고 했다. 또는 배달이라고 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한국인의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을 데리고 와요. 3,000명. 환웅천왕과 3,000명. 어디로 오냐? 여기를 이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바이칼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일본까지 넘어간 사람들이 유전자가 같아요. 그런 게 조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뭐냐면 몽골의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흥알령 산맥을 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끝에 닿는 곳이 한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잖아요. 이게 대흥알령이라고 흥알령이라고 하는 산맥이에요. 거대하죠. 거대한 산맥인데 여기를 넘어와. 여기를 3,000명이 이렇게 산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평야가 보여요. 야, 살만한 땅이다. 내려와요. 점점 더 내려와.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살고 또 이 위에서도 고대에는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요게 며칠 전에 개천절이에요. 실제적으로 신시 개천이라고 합니다. 신시 개천. 하늘을 열었다. 이게 신시 개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단군이 건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삼국유사에 환웅천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으로 왔는데 신단수라는 나무가 있고 그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환웅천왕이 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3,000명과 더 같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전으로 가면은 한국인은 뭐냐면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3,000명의 자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은 이제 개천절에 단군이 계시구나. 계시는가? 허구의 인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인의 건국의 시조가 또 한 분이 계시다. 환웅이 계시다. 환웅천왕이 계시다. 그래서 환웅천왕이 신시를 개천한 사건, 그건 분명하게 개천이라고 나오거든요. 삼국유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시를 개천한 사건, 이게 개천절이에요. 원래 개천절인데 일제강점기에 단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단군 개천절로 지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도 뭐냐면은 개천절을 갖다 그때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곰과 호랑이, 이거 잘 아시죠? 개천절 보면 모든 이미지들이 곰과 호랑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단군이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냐면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때 곰과 호랑이가 왔다라고 하는 것, 곰과 호랑이가 뭔가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다, 명상을 했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토템이라는 거예요. 토템. 곰을 갖다가 숭상하는 족속이 있고 호랑이를 숭상하는 족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웅족과 호족이 있었는데 웅족과 호족이 환웅천왕에게 옵니다. 환웅천왕이 계시는 땅에 와요. 땅에 와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동굴에 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굴에 딱 들어가요. 토굴에 딱 들어가서 웅족도 호족도 수행을 합니다.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너희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서 거기서 수행을 해라 라고 했는데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족은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웅족은 뭐냐면 여성들이에요. 웅족의 여인족인데 여인족에 있는 사람들과 아까 문명개척단이 3,000명이 있었잖아요. 3,000명 다 남성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짝이 맺어져서 여기에서부터 자손이 이제 번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 그러면 진짜 이런 게 뭔가 남아있는 게 있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아, 여인이 옛날에 수행한 게 있냐? 수행한 그게 상이 나와버렸어요. 유물이 나와버렸어요. 5,500년 전에 여신상이 나왔다. 이게 여인인데 여신이라고 하는 건 여인이라는 건 이제 가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눈에 옥을 넣었어요. 옥을 넣었어. 이게 홍산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야 5,500년 전에 여왕이 가부좌를 틀고 이게 가부좌를 튼 거죠. 뭔가 이렇게 호흡 수행도 하고 이런 수행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뭐냐면 5,300년 전에 단군 조선 이전이에요. 가부좌를 틀고 뭔가 입을 벌리고 있어. 주문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아까 보셨던 그 홍산이라고 하는 홍산 문화 요한 문명의 그 지역에서 여신상도 나오고 남신상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이 뭐냐면 18명의 환웅이 있었는데 첫 번째 환웅을 갖다가 환웅에 지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군을 낳은 환웅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18번째 마지막 환웅이 낳은 자식이 뭐냐면은 단군이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환웅의 아들 단군으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역사를 갖다가 압축을 한 거예요. 압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 정도는 뭐냐면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실존했던 인물이다는 뭐 한 37%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단군 왕검은 이건 신화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 신화 단군 개천절 지났잖아요. 개천절이 이제 단군이 이제 뭐 뭔가 건국한 날이다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요. 여기 이제 갑오 동학혁명이라는데 동학혁명이 있었을 때 이때 일본이 들어옵니다. 1894년 이때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일본에 한 4,000번 쏠 수 있는 따발총으로 여기 이제 동학군들이 있는 거죠. 우리 동학군들을 30만 명을 학살을 할 때 뭐냐면 역사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침탈을 한 거예요. 뭐냐면 1894년에 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단군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딱 들어와서 야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은 가공이다, 허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삼국유사는 그 중이 지었는데 그 승도가 망설을 한 거다, 망언을 한 거다, 날조를 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단군 왕검을 허구의 인물로 가져가는 그런 단군 신화론을 이때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뒤에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활개를 치잖아요. 1921년 단군고라는 책을 통해서 단군 신화를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단군은 허구의 인물이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그걸 계승을 했어요.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단군은 신화이고 그건 실존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학계에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군 조선의 역사는 원래 2000년의 역사인데 이게 초대 단군 왕검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조선시대가 또 사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2000년의 말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국사교과서를 배워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그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단군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어디로 가냐면 부왕, 중왕 이렇게 해가지고 위만이라는 자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역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데 이 끝에 몇백 년만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국의 한나라의 식민지로 멸망당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가는 그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만 사실은 뭐 이제 교과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과서에는 뭐가 지금도 보면 교과서 가지고 논쟁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이념 논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 전에 교과서가 있고 이게 뒤로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2009년에 교육 과정을 바뀔 때 이때 삭제가 된다. 이게 단군이 이제 실제로 있는 초상화잖아요. 다 없애버려라 라고 해서 2009년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단군의 어진이라고 하는데 영정이 나오질 않아요. 모두 삭제가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군이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강화도에 가면은 만이산 참성단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굴을 체화해가지고 올림픽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체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걸 갖다가 또 사진을 삭제합니다. 교과서에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단군 시대의 정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굉장히 큰 국가 이념이면서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 그 이념을 또 삭제를 해요. 국사교과서에서. 그래서 뭐냐면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을 이게 거의 교과서에서 추방되어 버려요. 요게 이제 교과서의 하나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단군 조선의 영역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영역이에요. 요게 고조선입니다. 요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인데 이제 고인돌 뭐 이런 거죠. 자,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서 여기 동검이 있어요. 여기만 나와요. 요쪽에 중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여기가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파형 동검 나오고 고인돌이 나오는 요게 이제 고조선이에요. 요게 고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조선의 땅이다. 우린 단군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남한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땅 이런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일제 식민사학자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이마미 씨라고 하는 일본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남쪽은 여기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상관없다. 그 단군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남쪽과 북부를 분단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조선 총독부의 국사교육 지침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했다. 그럼 남부는 단군 조선, 단군과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쪽은 중국의 속국, 남쪽은 일본의 속국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1920년이에요. 3.1혁명이 있으니까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야 이제는 더 이상 역사를 그냥 불태우고 역사를 못 배우게 할 수는 없구나. 그러면은 조작된 역사를 가르치자. 이게 1920년이에요. 근데 100년이 지났을 때 어때요? 지금 국사교과서를 딱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고조선의 땅이 이 위쪽이에요. 이 위쪽이에요. 서울이 안 들어가요. 그죠? 서울도 안 들어가고 제가 살고 있는 대전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단군의 자식이다, 단군의 자손이다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막아놨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지침으로 내려준 사람들이 일본의 사학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다라고 국사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진이 있었다. 그럼 선생님 진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역사 선생님이 얘기를 못 해줍니다.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축소가 됐냐? 자, 보시면은 이제 고조선 하면 저 위에 동이족의 분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이족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서 중국 사람들이 다르게 보던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동이는 한국인이 아니다. 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학계의 어떤 입장입니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서 이게 뭐냐면 동이족의 분포 범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고조선이 있고 동이족의 분포 범위라고 해서 이게 원래 역사인데 저거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는 제가 배웠을 때 교과서는 이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배우는 교과서는 이거예요.
그 뭐가 바뀌었냐? 동이족의 분포 범위라는 것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동이족이거든요. 중국의 산동반도라는 여기에 여기 백제가 살았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배달국 조상을 조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학계에서 동이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그건 뭐예요? 가져가세요 이거죠. 중국에. 오케이. 동이는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아닌데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 어떻게 되냐면 단군조선, 고조선의 공간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일단 동이라는 게 벗겨지죠? 없어졌죠? 지금 이 교과서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원하는 원래 고조선의 영토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 원래 고조선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학계라는 걸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학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TV가 있죠. 이게 작년에 있었던 건데, 자, 고조선. 자,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여기. 자, 보이나? 고조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교과서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고조선을 저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간을 축소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대본에 써 있으니까 뭐 아이돌들이 나와서 되게 크다. 엄청 큰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청 큰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축소를 시켜 놓은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고조선은 어떠냐? 역시나 이거죠. 그죠? 교과서를 벗어나면 우리 학계는 요거를 알고 싶어 해요. 고조선은 작은 거야. 이렇게 큰 게 아니야. 이렇게 작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공간과 시간을 축소를 합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 고조선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켰어. 멸망을 시키고 사군을 설치했어. 그게 이제 한사군이라는 거예요. 요게 420년 동안 여기 있었어. 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뭐냐면 400년 동안에 한나라의 식민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게 딱 지나면서 뭐냐면은 200년 동안에 일본의 식민지가 임나일본부라는 게 있었다. 600년 동안 한국 고대 한국인들은 식민지를 겪었는데 그때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한민족의 어떤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역사관을 이들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 영원히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관을 바꿔버려요. 그게 뭐냐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 400년 있었고, 그걸 이어가지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가 20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식민지는 한민족의 운명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는데, 원래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단군이 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다 찾고 있는 거예요. 발굴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 환단고기, 23년에 조선사략, 환단세감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24년, 25년 쭉 있죠. 여기 다 일제시대잖아요. 그때 우리 역사를 하시는 분들, 독립운동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역사를 지키고 보니까 단군이 한 명이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47분의 단군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몇 개가 됩니까? 지금 17개가 되잖아요. 지금 18개까지 밝혔는데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제강점기죠. 이런 것을 다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은 한 분이 아니구나. 그 역사에서. 한 분일 리가 없죠. 역사가 2000년인데 한 분일 리가 없잖아요. 자, 이런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초상화로 그리신 분도 계신 거죠. 그래서 약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7분이 통치한 단군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유물이 비파형 동검. 제가 조양박물관이라고 해서 이 요서 지방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비파형 동검. 이게 다 비파형 동검이라는 겁니다. 비파 형태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거푸집 만드는 곳이죠. 여기 나온 곳이 어디냐면 저기예요. 아까 보셨던
홍산문화 지방이죠. 홍산문화라고 하는 요 곳에서 고조선에 그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안 나와요. 저쪽에는 중국식 동검은 다르죠. 달라요. 이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한국인들의 어떤 청동 검입니다. 검.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나온 곳. 이게 고인돌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쪽에 남쪽에 전 세계 6만 기 중에서 4만 기가 이제 그 한반도에서 나왔잖아요. 6만 개에서 4만 개 고인돌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사실은 고인돌이 더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깨가지고 공장에 쓰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에 다 써버렸어요. 이 김해에 지금 없잖아요. 다 깨가지고 다 써버린 거예요. 부산에 이거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는데 다 써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인돌이 남아있잖아요. 그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있는 곳, 그리고 이건 청동 단추인데 그곳이 있는 곳 다 일치한다. 이게 고조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이게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는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런 문화들이 우리에게 다 속해 있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 고인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에 다 이게 포용되어 있냐면 요 만주와 한반도, 요긴 다 있다. 신석기 4대 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 철기, 금속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철기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러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철기는 중국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철기가 있었어요. BC 12세기로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시면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대를 알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지금의 학계에서는 4세기, BC 4세기라든지 2세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오래된 철이 있잖아요. 그죠? 철이 있어요. 7세기의 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발굴이 되잖아요. 강원도에도 보면 7세기 철이 있잖아요. 6세기 철이 있잖아요.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으로 들어가면 우리 조폐공사라고 이게 돈 만드는 데 있죠? 정부에서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이렇게 그 배달국 아까 18명의 환웅이 계신데 14번째 치우천왕이라고 합니다. 이 치우천왕을 모델로 해가지고 동전을 만들어요. 이렇게 물론 쓸 수 있는 화폐는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치우천왕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그 자기네 조상으로 받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중국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폐공사에서 이걸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의 심성에서는 인정하고 싶은 우리의 조상이다. 전쟁의 무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매년 만들어요. 매년 다르게 만들어서 매년 수십억의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가지 않아서 그렇지 매년 만들어요. 치우천왕. 4700년 전에 금속을 녹여서 무기를 만든 치우천왕이 있었다. 철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생활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철 젓가락을 쓰잖아요. 잘 보시면 일본 대나무 뭐 해가지고 다 목기로 쓰지 우리처럼 철을 많이 쓰는 곳이 없어요. 이거 아세요? 1인당 철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제일 많아요. 지금도 철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철강 소비량 1위, 비철금속 소비량도 꽤 높은 금속의 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철강사도 아까 이게 배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1위였는데 철강도 포스코가 철강사 1위다. 철을 만드는 전 세계 1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인쇄술은 잘 아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금속알자 인쇄술이라는 것이 지식정보의 혁명적 대량 생산과 확산을 가져왔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금속알자 인쇄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가
이러한 인쇄와 지식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요 고려의 기술이에요. 고려의 기술. 제가 이제 독일에 보면 마인츠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축구 선수 이재성 뭐 지금은 2명인데 나가 있죠. 독일 마인츠에 보면 구텐베르크라고 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그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그분의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국관이 조그맣게 있어요. 한국관이. 이 한국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직지가 먼저다, 최초다 이렇게 나와요. 직지. 들어봤죠? 직지라고 하는 흥덕사에서 나왔던 청주 흥덕사에서 나오는 이 직지가 가장 먼저 1477년에 프린트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것이 아니다. 뭐냐면은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에 와서 이때는 조선이에요. 조선을 방문을 해가지고 얻어온 기술이라는 거예요. 얻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뭐 미국의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그래가지고 구텐베르크가 고려를 훔쳤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썼어요. 이 다큐멘터리 PD가 논문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냐면 훔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려의 기술, 이 인쇄술은 모래 알갱이 흔적이 남아있는 게 고려의 기술인데 이 독일도 보니까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모래 알갱이가 남아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중앙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을 꿰어서 활자를 고정하는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기를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그 인쇄술을 가지고서 종이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개량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기술 그게 이어진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개량을 했어요. 개량된 그 인쇄술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텐베르크는 성서를 그때 찍어냈는데 성경을 찍어냈어요. 그때 알 수 없는 인물이 교황을 찾아왔다. 이게 뭐냐면 고려 조선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로 추정이 돼요. 그 기술자가 와서 이렇게 금속활자를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게 발달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 서양의 문명을 일으킨 그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쇄술인데 그 인쇄술이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목판 인쇄술에서 500년이 지나가지고 금속활자 인쇄술로 자연스럽게 변화해 갔어요. 이걸 갖다가 몇 년 만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록문화를 만들잖아요. 조선왕조 실록 이런 거기에 대장금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의 소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에서 온 그대 조선왕조 실록에 UFO 기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상상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UFO에 관련된 기록이 몇 군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기록한 이 역사서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너무 많은 역사서를 잃어버렸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기록물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문화유산도 세계에서 5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훈민정음부터 해가지고 기록문화 유산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유산도 뭐 자연유산도 아까 갯벌처럼 이게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 모아져서 이제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데 궁극에는 뭐냐면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극적으로 한국 전쟁에서 한강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큰 기적을 일으켰죠. 아까 뭐 이런 광부들도 나가고 간호사도 나가고 저기 뭐 중동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전 세계에 나가서 다 발전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는 해외동포 750만 명이 있고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선진국이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는 선진국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불러라. 계속 압력을 주니까 아 그래요. 우리도 선진국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수출 7위, 무역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수출 상위 10개국이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브랜드도 탑 10 안에 든다.
군사력 지금 한 5위까지 갔어요. 6위, 그 다음에 5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디지털 혁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엘고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인쇄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게 금속 활자 인쇄술을 전수해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 혁명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혁명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다. 네? 한국은 SF 영화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국가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유럽에서 안 되거든요. 하나를 가지고 버스를 탔다가 지하철을 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이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도입이 안 돼가지고 유럽의 어느 나라도 이런 시스템, 이건 뭐 사실 뭐 우리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이 유럽에 안 돼 있어요. 세계 1위의 서울 지하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세계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LG. TV가 아니라 이 가전이라고 하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다 들어가요. 생활 가전이라고 하는 게 TV에서부터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1, 2위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도 이제 선진국인 미국의 생활 가전의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되거든요. 1위가 되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모든 가정은 삼성과 LG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컬처라고 하는 게 원래 C예요, C. C 컬처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K로 만들었어요. K 컬처. K 이렇게 컬처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K를 그냥 바꾼 거예요. 컬처. 이 문화를 이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K라는 거죠. 코리아 컬처다. 뭐 한류팬이 2억 명이 되고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300만을 돌파한 지 오래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학 강좌가 105개국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을 하고 있다. 롤모델로 보고 있다.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미래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전통 문화도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삼성 TV도 있지만 홍익인간 정신이 있다. 야, 이것도 보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소로만 얘기했잖아요.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이제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 자체를 보면 고대에도 한국 문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한국 문명이 뭔가를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K-팝이 있고 지금의 음악이 있습니다. 한국 문명이 지구촌을 이끌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선두가 되는 그런 한국 문명을 이끄는 그런 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